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20년 다닌 회사를 나서면서 문득 하늘이 유독 파랗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네요. 비가 올 거라던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맑았습니다. 당시엔 그 맑은 하늘이 제게 던지는 마지막 선물인 줄 몰랐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내민 종이 한 장, 가난 말기라는 세 글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 술도 적게 마시고 담배도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최 과장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석 달에서 넉 달.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죽음을 준비할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었죠. 아직 대학생인 아들,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딸, 그리고 20해 넘게 함께 해온 아내 영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월급을 보태 집장만 하고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삶이었죠. 특별한 업적도 눈부신 성공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대신 바로 퇴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장에게 전화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죠. 진실은 아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영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함께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충격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니면 담담하게 사실만? 영미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낯익은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김 부장의 차였습니다. 영미와는 몇 번 회식 자리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였죠. 왜 우리 집 앞에 그의 차가 있는 걸까?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설치한 보안 카메라로 확인해보자. 스마트폰 앱을 열어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전 영미가 김 부장과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기 전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까지.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한 듯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착각일까? 오해일까?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녹화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영미와 김 부장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간암 진단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나와 같은 중년 남성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결심했던 것과는 달리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영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회식이 생겼어.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영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와. 간결한 답장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 한마디조차 다르게 들렸습니다. 호텔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미와 김 부장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 부장의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영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달 내역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모텔에서 결제됐네요. 그리고 그 후 근처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단발성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었죠. 위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말한 증상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통증이 몸으로 표현된 걸까요? 잠시 후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그 모텔 근처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차라리 모른 채로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을 다시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며 건너편 카페에 자리 잡고 모텔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떠났거나 아니면 오늘은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다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내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나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것일까요? 안방 문을 열자 영미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놀란 듯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왔어요? 많이 마셨나 봐요. 얼굴이 안 좋네. 영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응, 좀 마셨어. 피곤하니 먼저 씻을게.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간암 선고를 받은 날 나는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아내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영미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영미는 누구였을까?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은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영미도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죠.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는 동안 마치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영미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대화였죠. 아마도 부장님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영미도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영상과 카드 내역, 그리고 병원 진단서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는 결국 조퇴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내 상태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최 과장님, 다시 설명드리자면 간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의 경우 넉 달, 최악의 경우 2달 정도로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부 통증, 황달,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날 겁니다. 말기에는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말을 메모하면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가장 큰 충격은 지나갔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계좌의 돈을 아이들 명의로 된 새 계좌로 옮기고 보험 수익자도 아내에서 아이들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여러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싶었을 뿐이죠.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생 아들 민수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 지은. 그들에게 내 상황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특히 영미의 일까지 함께 알려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이죠. 아이들은 의외로 쉽게 동의했고 영미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녀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처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샀습니다. 의사가 말한 통증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문득 생각나 모텔 주변의 호프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김 부장과 영미가 자주 간다는 식당 바로 옆이었습니다. 호프집 주인에게 김 부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여기 자주 오나요? 주인은 잠시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손님 매주 수요일마다 여자분과 함께 오시는데요. 단골이에요.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충격이 덜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죠. 혹시 그 여자분 사진도 있나요? 주인이 물었고 나는 휴대폰에서 영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은 바로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분이 맞아요. 두 분이 꽤 친해 보이더라고요. 이제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영미와 김 부장은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에 갑자기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호프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 되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캠핑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캠핑장을 예약했는데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죠. 텐트를 치고 장작불을 피우는 동안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웬 캠핑이에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장작불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가끔은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도 좋잖아.
너희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구나. 대답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졸업하는 모습, 지은이 결혼하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을 놓치게 될 거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영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간간히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김 부장과 연락하고 있겠죠. 그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영미도 함께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텐트에서 잠든 후 영미와 함께 장작불 앞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새 많이 바빠 보이네. 영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평소와 다름없는데. 그렇구나.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길래. 아, 친구들 만나느라 그래요. 요새 우리 동창회 모임이 자주 있어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동창회 모임이야? 영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캠핑장 주변은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곧 떠나게 될 이 세상은 참 아름다웠구나.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영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캠핑장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막 일어나 있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근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과 웃고 떠들면서 잠시나마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캠핑장 근처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가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곳이었죠. 그곳에서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영미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과의 통화일까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민수의 호탕한 웃음소리, 지은이의 예쁜 미소,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내 병에 대해서, 그리고 영미의 일에 대해서도. 하지만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캠핑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먼저 지은이를 불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지은이는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죠. 아빠,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심각해 보여요. 지은이는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다녀왔어. 간암이래. 말기라고 하더라. 지은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죠.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난치는 거죠? 아니야. 의사 말로는 석 달에서 넉 달. 그게 내게 남은 시간이래.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어 함께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어. 사실 엄마에게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있어. 지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영미와 김 부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보안 카메라 영상과 카드 내역, 그리고 호프집 주인의 증언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지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 병보다 아내의 배신보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은이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누가 자기 어머니의 배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빠가 오해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너희만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다음으로 민수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아들을 불러 근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에게도 똑같이 내 병과 영미의 일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은 지은이와 달랐습니다. 제 병에 대해 들었을 때는 괴로워하면서도 참으려 했지만 영미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빠,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당장 엄마한테 따져 물어봐야죠. 민수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말리기도 전에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행히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엄마에게 당장 묻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야. 아빠가 처리할게. 민수를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물었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 정의감 넘치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시간을 분노와 복수로 채우고 싶지 않아. 다만 엄마에게 진실을 확인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야. 민수는 그 말에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아들을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을 참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영미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일주일 후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20번째 결혼기념일.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기념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미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영미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결혼기념일 전날 갑자기 몸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한 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잠을 청했지만 밤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영미가 좋아하는 꽃다발도 샀습니다.
마치 잊지 못할 기념일을 만들어주려는 남편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 끝난 결혼이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미를 데리고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특별한 날을 위해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더군요. 예전의 그녀였다면 참 아름답게 느껴졌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조차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많이 예쁘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껏 영미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영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자리 잡고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20해 전 우리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나? 결혼식 날 내가 너무 긴장해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던 거. 영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경수 씨가 내 신발 찾느라 식장 구석구석을 뒤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 그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으니까. 그 말에 영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때는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마음을 흔든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영미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내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미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미라니, 당연히 소중한 세월이었죠. 우리 가족을 이루고 살아온 시간이니까. 정말 소중했어? 아니면 그저 살아야 하니까 살아온 거야? 영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냥 요즘 많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야, 사실 나 병원에 다녀왔어. 영미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몸이 안 좋아요? 간암이래. 말기야. 그 순간 영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다른 병원 가봐요. 분명 오진일 거예요. 영미의 반응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병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여러 병원에서 확인했어. 내게 남은 시간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래.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손을 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알게 된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이야. 영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가지라니요? 너와 김 부장 사이의 일도 알고 있어. 순간 영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 부장이라니.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보안 카메라에 너희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모텔에서의 카드 내역, 호프집 주인의 증언까지. 영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거야? 20해 동안의 신뢰, 우리 가족, 그 모든 것이 내 한마디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영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가 내게 바라는 건 이것뿐이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영미는 충격에 빠진 듯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 시작? 지금 내게 남은 게 얼마 없다는 걸 알아?
그 시간을 거짓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 영미는 계속해서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황달 증상도 나타났죠. 밤새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예상보다 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 과장님,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증 조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이들이 번갈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이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고 민수는 주말마다 찾아와 밤을 새며 간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제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약 먹을 시간이에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제가 지은이에게 약을 먹이던 모습과 오버랩되었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뀐 것이죠. 고마워, 지은아. 너 때문에 아빠가 많이 편해. 지은이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이렇게 너희가 곁에 있어주니까 행복해. 민수는 아직도 영미의 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엄마 이야기를 꺼내며 화를 냈죠. 아빠, 엄마는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이혼 서류도 아직 안 보냈다면서요. 그래도 그냥 두실 거예요? 저는 민수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빠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우리의 길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민수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고 밤새 지켜주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모르핀 투여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약에 취해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영미가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듯 들여다보고 있었죠. 잠시 우리 눈이 마주쳤고 영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응,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고 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수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없었잖아.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용서했다면 아이들에겐 더 큰 상처였을 거야.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 영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렇게 한동안 침묵 속에 있다가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해. 그들이 널 필요로 할 거야. 특히 내가 떠나고 나면. 영미는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상태가 더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든 상태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손을 잡아주는 것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가끔씩 맑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트북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에게 남기는 글, 그리고 제 삶을 되돌아보는 글도 썼습니다. 누군가 읽을지도 모르는 글이었지만 그래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이와 민수에게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더 오래 너희 곁에 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엄마도 그럴 권리가 있어. 비록 아빠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너희만큼은 언젠가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가길 바란다. 너희의 행복이 아빠의 행복이니까. 마지막으로 아빠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침묵했고 마지막은 웃으며 가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글을 마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듯한 느낌이었죠.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위해 병실에 사진들을 붙여놓았습니다. 지은이의 대학 졸업식 사진, 민수의 중학교 축구대회 사진, 그리고 가족여행 사진들. 그 모든 추억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의식도 자주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와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제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느꼈던 것은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과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지은이는 제 노트북에서 마지막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글을 읽으며 흐느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영미까지. 아이들은 영미를 차갑게 대했지만 저를 위해 예의는 지켰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이와 민수는 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남겨둔 글을 읽고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의논했다고 해요. 영미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아이들은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결혼했고 첫 아이의 이름을 경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창업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더군요. 영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 부장과의 관계도 끝났다고 하네요. 그날 나는 죽음을 준비하러 갔다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하지만 정작 육체의 죽음은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고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바랐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영미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사랑이었죠.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어떤 배신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지은이와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죠. 그날 나는 죽음을 준비하러 갔다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평화롭게 떠납니다. 아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비록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은 웃으며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끝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떠나는 것이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눈을 감는 것. 그것이 제가 바랐던 마지막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미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은이와 민수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슬픔, 배신의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평화로움 뿐이었죠.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주한 진실과 그 이후의 여정.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나는 죽음을 준비하러 갔다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